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부터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서 중앙은행이 뱅크런 대응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그냥 형식적인 예방 조치라고 넘기실까요? 아니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역사는 늘 그 설마의 순간에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중앙은행은 원래 위기가 터진 뒤에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시장이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때 먼저 준비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행동은 언제나 말보다 빠르고 뉴스보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가정한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뉴얼 점검일까요? 아니면 이미 내부에서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를 느끼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은행 앱은 잘 열리고 예금은 숫자로 또렷하게 찍혀 있고 카드도 잘 긁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안정과 내부의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은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자라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에도, 2008년 금융 위기 직전에도,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글로벌 은행 불안 직전에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말은 관리 가능, 비공식적인 행동은 비상 대비였습니다. 그 차이를 읽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죠. 뉴스에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안 나오던데요. 하지만 위기는 뉴스가 알려주기 전에 이미 숫자와 제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휩쓸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금 무슨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만약 이 모든 움직임이 혹시 모를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적어도 계기판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일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남긴 채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요즘 경제 뉴스만 보면 겉으로는 비교적 조용해 보입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조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도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거시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숫자가 아니라 행동이 서로 어긋날 때입니다. 중앙은행은 말로는 시장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점점 더 강한 유동성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성장 국면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장기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을 때 병원에서 미리 응급 장비를 늘려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직 수술실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의료진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잘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위기는 항상 단계적으로 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작은 이상 신호들이 오랫동안 누적됩니다. 둘째, 정책은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금리, 유동성, 규제 완화 같은 도구들이 번갈아 사용되면서 당장의 고통은 늦춰집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릴 뿐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차입니다. 금융시장은 먼저 반응하고 실물 경제는 나중에 반응합니다. 지금은 그 중간 지점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이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일상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월급은 들어오고 대출 이자는 아직 감당 가능하고 생활은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시스템 내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을까요? 단순합니다. 아직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결과를 보도하지만 과정에는 둔감합니다. 중앙은행의 제도 변화, 유동성 장치 확대, 비상시나리오 준비 같은 건 제목으로 뽑기엔 애매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조치들이 본격적인 국면 전환의 출발점이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평상시와는 다른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깨닫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아직 괜찮다와 앞으로도 괜찮을 것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사실을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원인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고치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조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간을 사는 쪽으로 설계되어 왔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문제부터 보죠. 금융 시스템은 원래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은행은 모든 예금을 동시에 돌려줄 수 없지만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굴러갑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부문에서 발생한 부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동성으로 덮여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위기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넓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 리스크도 큽니다. 정책은 본질적으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통을 지금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지금까지의 선택은 대체로 후자였습니다. 단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 장기 부담을 쌓아온 거죠. 이 방식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도하고 가격이 반등하고 위기는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법을 반복할수록 약효는 점점 약해집니다. 진통제를 계속 맞는 환자와 비슷합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지만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자본의 흐름을 보면 이 신호는 더 분명해집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대신 굉장히 예민합니다. 위험이 커진다고 느끼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바로 금리와 환율입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안정 메시지를 내도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면 그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자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직은 버텨보자는 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가 된 자금입니다. 겉으로는 유입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심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에도 괜찮았잖아 라는 기억이 방어막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억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는 설명도 설득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채 누적돼 왔다는 점, 그리고 정책과 시장의 시선이 점점 어긋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어긋남이 커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예언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경로를 하나씩 그려보는 겁니다. 위기는 늘 여러 갈래 중 하나로 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경로를 상상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이상한 조합입니다. 돈은 풀리는데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자산 가격은 일부만 반응합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균열이 커집니다.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 하지만 사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신뢰는 숫자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정 사건 하나, 특정 뉴스 하나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대형 사고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넘겨졌던 작은 균열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장의 태도가 바뀝니다. 금리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환율은 방어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고위험 투자를 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구조에 놓인 곳들, 즉 빚으로 버텨온 기업과 가게입니다. 특히 만기가 짧은 자금에 의존해온 영역부터 압박이 옵니다. 연체가 늘고 재조정이 필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 부담이 다시 시스템 전체로 전이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위기 장면은 은행 문 앞에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는 그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대출 조건이 조용히 나빠지고 한도가 줄고 금리가 조금씩 더 붙습니다. 이 변화는 뉴스로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서서히 체감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까다로워졌지? 라는 질문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평소에는 몇 달 걸릴 변화가 신뢰가 깨진 뒤에는 몇 주, 며칠 만에 진행됩니다. 그때가 되면 선택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늘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결과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상상하는 게 아니라 피하기 위해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 말이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시경제나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충격은 개인의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통장과 생활비, 그리고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현금과 예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둔 돈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평소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안전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자가 조금 더 붙는 상품, 조건이 좋은 예금이 갑자기 불안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자를 보기보다 접근성과 유동성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소득 측면에서도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금융 불안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바꿉니다. 신규 채용은 늦춰지고 계약은 보수적으로 바뀌며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같은 변동소득부터 줄어듭니다. 당장 해고가 늘지 않더라도 소득의 성장 기대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가계는 방어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소비가 줄고 경제 전체의 체온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산 가격은 더 복잡합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일부는 버티고 일부는 먼저 흔들립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판단을 미루게 됩니다. 저기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전체적인 공통점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오르더라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의 수익률보다 현금화 가능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압박이 훨씬 직접적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체감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만기 구조가 짧거나 변동 조건에 노출된 경우 계획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당 가능했던 구조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됩니다. 불안은 숫자보다 심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노후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역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 역시 경제 구조와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익률, 자산 배분, 그리고 재정 상황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단기간에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기는 개인에게 당장 망한다는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여유를 줄이고 판단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흔히 빠지는 착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큰일은 안 났잖아.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들이 만들어집니다. 위기는 언제나 사건이 터진 뒤에야 인정받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논리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들은 과거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중앙은행이 있으니 결국 다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중앙은행은 강력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은 공급할 수 있지만 신뢰를 강제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찍어낼 수는 있어도 그 숫자를 사람들이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는 순간 대응은 늦어집니다. 두 번째 착각은 과거 경험에 대한 과신입니다. IMF도 넘겼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넘겼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조건은 다릅니다. 가계 부채 구조, 인구 구성, 글로벌 금리 환경, 그리고 국가 재정 여력까지 모두 변했습니다. 과거에 작동했던 해법이 이번에도 똑같이 작동할 거라고 가정하는 건 지도 없이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언론과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안심 프레임입니다. 위기 가능성을 말하면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는 딱지가 붙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균형 잡힌 정보보다 듣기 편한 해석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위로받지 않습니다. 시장은 숫자와 행동만 봅니다. 말과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아직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위기는 항상 개인별로 도착 시간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먼저 맞고 누군가는 나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짧아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 그 선택은 종종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준비는 반드시 극단적인 행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망한다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다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공포를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바로 "그래서 뭘 사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방향이 흔들릴 때 필요한 건 특정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평소에는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생존 가능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시나리오에 전부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실제 상황이 달라졌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유동성은 단순히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좋은 자산도 나쁜 조건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를 피하려면 평소부터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건 투자 전략이라기보다 생활 전략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에 대한 오해를 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산을 여러 개를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분산은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여러 개 들고 있으면 숫자만 늘어난 집중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보다 구조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 소비 습관입니다. 위기가 가까워질수록 자극적인 전망이 넘쳐납니다. 낙관도, 비관도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예언자가 아니라 계기판입니다. 특정 숫자, 특정 흐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해두고 감정과 분리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결론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관찰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위기에서 유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 움직임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점검하고 가정을 바꾸고 최악의 경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이 모든 대응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포에 쫓겨 움직이지 말고 안심에 취해 멈추지도 말 것. 불확실한 시대에는 극단보다 균형이, 확신보다 유연함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이미 끝난 위기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평상시도 아닙니다. 가장 애매하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많은 신호들이 동시에 깜빡이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사건은 터지지 않은 상태. 이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나치게 겁을 먹거나 아예 보지 않으려 하거나.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손실은 이 두 극단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중앙은행이 뱅크런을 가정한 제도를 공개적으로 준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곧 무너진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 확신하지 않는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시스템 안쪽을 가장 잘 아는 곳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건 단 하나입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것. 숫자와 정책, 심리와 구조가 어긋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외면했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행동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사라, 무엇을 팔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일 수도 있고 아무 결정도 하지 않기에는 가장 나쁜 시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후로 당장 바꿔야 할 건 태도입니다. 경제 뉴스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숫자 하나라도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말이 떠오를 때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위기에서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다만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변곡점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위기는 갑작스러운 불행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지는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지를 인식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불안을 키웠다면 목적에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생각할 계기를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가장 큰 위험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다시 켜는 날이었기를 바랍니다.